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지하로 간 소녀의 고백 일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난 그 어두컴컴한 지하 속에서 채 이틀도 버티지 못했던 것 같다. 내 딴에는 그곳에서 최대한 오래도록 몸을 숨겨 조금이나마 내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서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실로 어이없는 과오였다. 당시 나는 단순히 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보다 멀리 달아나기만 하면 조금이나마 죄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리석을 정도로 애다운 생각이었다. 그 홀은 안에서 문을 닫아두면 미세한 빛조차도 통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때 나에겐 손목시계도 없었고 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여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해내기란 쉽지 않았다. 언뜻 생각하기엔 이제 겨우 13살짜리 어린이가 이틀씩이나 그런 곳에 숨어 지냈다는 사실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3살이었기에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10살도 안 되는 코흘리게 철부지였거나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춘기 이상의 나이만 되었더라도 그러한 무모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5대 독자셨고 늦둥이로 태어난 나의 남동생은 6대 독자가 되었다. 동생이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48세였고 그로부터 1년 후 겨울 아버지는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돌아가셨다. 임종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는 당신의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가문의 대를 이어줄 유일한 혈육을 죽기 전에 탄생시켰다는 사실에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시며 생을 마감하신 것이다. 동생의 이름은 대진이었다. 큰 대자에 나아갈 진자를 쓴 것이다. 크게 나아가서 집안의 대들보가 되라는 뜻이다. 누나들이 모두 흔하디 흔한 희자 돌림, 첫째 언니부터 수키, 경이, 진이, 다희, 그리고 나 소희인 것에 비한다면 대진은 딸 5 끝에 귀하게 태어난 아들답게 그 이름부터 뜻깊고 웅장했다. 그러한 차별은 비단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동생은 모든 면에서 누나들이 감히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랐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까지 동생에게는 특별함과 풍요함이 넘쳤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권 역시 항상 동생의 차지였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 대우 속에서도 동생은 언제나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은 동물이나 벌레 그리고 사소한 물건들에게까지 깊은 애정을 보이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귀하게 자란 자식답지 않게 투정이나 이유 없는 생떼를 부리는 일도 없었으며 언제나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한마디로 지극히 유순한 아이였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이웃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생은 나를 잘 따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 중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나이상의 격차로 보더라도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7살이 되었을 무렵 내 나이는 13살이었고 넷째 언니의 나이는 16살이었으며 첫째 언니는 무려 25살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일하게 동생의 수준이 되어서 놀아줄 만한 상대는 어릴 적부터 나밖에 없었다. 동생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동생을 보는 일은 언제나 나의 소관이었다.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니느라 바쁜 언니들이나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나는 집안의 기둥인 동생의 안위를 살펴야 했다.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늘 자리에 누워 계셔야 했다. 언제나 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동생은 할머니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얌전히 놀았다. 하지만 나의 기척이 느껴짐과 동시에 곧장 마루로 달려나와 반겼다. 그때부터 나는 식구들이 돌아오는 저녁 때까지 동생의 단짝 친구 겸 보모가 되어 주어야 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주변에서 보냈다. 담벼락을 돌며 근처에 핀 꽃을 관찰하거나 오다 가다 마주치는 짐승들을 어루만지며 가끔씩은 들이나 산으로 나가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으며 시간을 보냈다. 또래 아이들이 그러하듯 동생은 대체로 처음 보는 뭔가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풀을 뜯는 젖소와 처음 대면했을 때 그 거대한 몸집과 얼룩덜룩한 바둑무늬가 풍기는 낯선 두려움을 다분히 느끼면서도 끝내 가까이 다가가 등을 한번 어루만져보는 대담함을 보였다. 어쨌든 착하고 말 잘 듣는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을 시기라도 하듯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동생이 7살 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나른한 오후가 계속되었다. 어디선가 매미소리가 한가로이 울려 퍼지는 아주 평온한 오후였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동생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혼자 놀고 있었다. 나는 마루에 누운 채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른함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비하느라 국어책을 펼쳐놓고는 있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귀찮은 듯이 그림만 찾아 뒤적거리다가 문득 동생을 바라보니 마당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다. 처음엔 동생이 개미떼 같은 작은 벌레들을 관찰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동생의 시선이 머문 곳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그곳엔 동생으로선 꽤나 낯설게 여길 만한 어떤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상추와 호박을 심어놓은 화단가 뒤쪽 그늘진 구석에 던져진 듯 놓여 있었다. 누나, 이게 뭐야? 동생은 나와 시선을 맞추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거? 재촉이야. 재촉이? 그게 뭐 하는 건데? 풀 깎는 기계. 풀 깎는 기계? 동생은 시선을 다시 재촉이가 있는 곳으로 돌렸다. 한 발자국 다가가서 그 기괴한 모양새를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 눈빛에서 강렬한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마루에서 내려와 동생 곁으로 다가갔다. 벼랑간 재촉이가 어째서 마당에 떡하니 나와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솔직히 나로서도 재촉이를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긴 처음이었다. 워낙 위험성을 띠고 있어서
엄마와 큰언니 외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언제나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깊이 보관되어졌었다. 벌초를 하거나 집 주변 잡초를 제거할 때만 잠시 내어질 뿐, 그 외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왜 여기다 뒀지? 벌초하는 날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 전체를 찬찬히 살펴본 후 그제서야 나는 답을 알 것 같았다. 울타리 아래로 촘촘히 들어차 있던 이름 모를 잡초들이 웬일인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아마도 오전 중에 엄마가 마당과 집 주변을 중심으로 제초 작업을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출근 시간에 쫓겨 급히 집을 나서느라 미처 제초기를 제자리에 갖다 두지 못했던 것이리라. 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동생이 나의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내려다보니 동생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자세로 제초기에 더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물론 궁금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장미 가시에 찔리는 위험성을 앞서 계산하기보다는 그저 그것을 꺾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더 강렬한 13살 꼬마애에 불과했으니 제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흉기가 될 수도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내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응? 누나. 동생이 다시 재촉해왔다. 어느새 동생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었다. 그런 동생의 기대에 부응하듯 나는 살며시 쪼그리고 앉아 재촉이를 어루만져 보았다. 금속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감지되었다. 낯선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동시에 물결쳤다. 나는 마치 전문가라도 되는 듯한 손놀림으로 기계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매만졌다. 그런 내 모습을 따라서 동생도 길게 뻗은 기계의 몸통을 살짝살짝 만져가며 분위기를 맞췄다. 예전에 몇 번인가 엄마와 큰언니가 제초기를 다루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멀찌감치서 지켜봐야 했지만 그 광경이 무척이나 신기하게 느껴져서인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졌다. 성광처럼 터지는 어떤 기억의 실마리를 쫓아 나는 무의식 중에 기계의 어느 부위를 힘껏 잡아당겼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여름의 태양열이 우리들의 머리 위로 장렬하고 있음을 감각할 수 있었다. 그 아찔한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크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먼저 귀청을 울렸다. 언뜻 지옥에서 잠자고 있던 악마가 소리내어 껄껄껄 웃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악마는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위잉하는 날카로운 회전문과 뭔가를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마찰음이 거의 동시에 들려왔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이 흙먼지와 함께 내 얼굴을 덮쳤다. 비명소리 같은 것은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꿈을 꾼 듯한 몽롱한 전율이 전신을 짜릿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없이 나른하고 평온했던 오후의 풍경은.